이 거지의 빚, 내가 다 갚겠다. 백냥을 받아라! 남원 저작거리 한복판, 거상의 외동딸 옥분이 내를 맞고 쓰러진 거지, 총각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거지의 얼굴을 본 순간 옥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7년 전의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고을에 최만석이라는 거상이 살았습니다. 비단과 곡물을 다루는 큰 객주를 운영하며 남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재물을 모은 사람이었지요. 그런 최부자에게는 늦게 본 딸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19이 되도록 혼처를 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매파가 수도 없이 드나들었지만 옥분은 매번 고개를 저었지요. 최부자도 처음에는 답답해했지만 외동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냥 두었습니다. 그날도 옥분은 사모를 데리고 저작거리로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가운 오후였습니다. 장터에는 곡식 자루를 짊어진 농부들과 옷감을 펼쳐놓은 장사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옥분은 평소처럼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나서면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아가씨, 이쪽 포목전부터 들러볼까요? 사월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옥분이 짧게 답하며 걸음을 옮기려는데 저작거리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이놈이 또 도망치려 했단 말이오? 어디 두고 보자. 거친 고함과 함께 매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하고 있었지요. 옥분은 무슨 일인가 싶어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빚쟁이로 보이는 사내가 몽둥이를 들고 한 거지를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거지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입고 있는 것은 누더기라 부르기도 민망한 천 조각들이었지요. 그런데도 거지는 신음 한 번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매를 견디고 있을 뿐이었지요. 이놈이 우리 가게에서 일하다 도망친 게 벌써 3번째요. 빚을 갚을 때까지 절대 못 놔준다. 빚쟁이가 다시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거지, 빚이 얼마나 되길래 저렇게 맞고도 안 갚는데 몸으로 때우는 거지 뭐. 갚을 돈이 어디 있겠어. 그러게 말이야.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지. 저게 무슨 꼴이람. 옥분은 그 광경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짐승처럼 패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다시 몽둥이가 떨어지려는 찰나 거지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옥분의 시선이 거지의 손목에 닿았습니다. 왼쪽 손목에 길게 패인 흉터가 있었습니다.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옥분은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아니 분명히 아는 흉터였습니다. 잠깐 옥분이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월이 놀라 옥분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가씨, 어딜 가시려고요? 옥분은 사월의 손을 살며시 떼어내고 빚쟁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빚쟁이가 몽둥이를 든 채 옥분을 돌아보았습니다. 뭐요? 처자는 그 사람 빚이 얼마요? 빚쟁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자가 알아 뭐 하시려고? 얼마냐고 물었소. 옥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는 옥분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100냥이요. 몸값까지 합쳐서 100냥. 그만한 돈이 있으면 처자가 어디 한번 갚아보든가. 구경꾼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100냥이면 웬만한 집 한 채 값이었으니 저작거리에서 무명옷 입은 처자가 감당할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옥분은 잠시 거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거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누구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챈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옥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손목의 흉터가 자신의 기억 속 그 흉터와 똑같다는 것을요. 아가씨 정말 이러실 거예요? 100냥이라뇨. 사월이 옥분의 소매자락을 붙잡으며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확인이라뇨? 뭐요? 나중에 말해주마. 옥부는 3월의 손을 가만히 떼어내고 빚쟁이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 거지의 빚, 내가 다 갚겠다. 옥분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100냥을 받아라. 3월이 헉소리를 내며 옥분을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제정신이세요. 100냥이라뇨. 댁에 가서 어른들께 먼저 내가 가진 패물을 모두 팔겠다. 모자라면 아버님께 청하겠다. 옥분의 단호한 말에 3월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빚쟁이는 처음엔 농으로 들었는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옥분서 은가락지와 놀이개를 꺼내 보이자 눈빛이 달라졌지요. 진심이시오? 내가 농을 할 사람으로 보이는가? 빚쟁이는 잠시 셈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이 패물이면 일단 절반은 되겠구려. 나머지는 댁에 가서 가져오시오. 그동안 이놈은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 아니, 지금 데려가겠다. 옥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내일 정오까지 보내겠다. 만약 못 믿어오면 내 몸종을 인질로 두고 가도 좋다. 3월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옥분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지요. 빚쟁이는 옥분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최부자댁 따님이라면 믿을 만하지. 빚쟁이가 옥분의 신분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남원에서 최부자 집안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거지를 묶었던 줄이 풀렸습니다. 옥분이 직접 다가가 거지의 팔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거지는 휘청거리며 일어섰지요. 가까이서 보니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입술이 터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눈빛만은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걸을 수 있겠소? 옥분이 물었습니다. 거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버거운 듯 했지요. 구경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부자댁 따님이 거지를 사들였다네. 무슨 사연이 있나 보지. 옥분은 그 소리들을 뒤로하고 거지를 부축한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3월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를 따랐지요. 그렇게 걷는 동안 옥분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저 흉터 분명히 본 적이 있다. 7년 전 냇가에서. 그 기억이 떠오르자 옥분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옥분은 거지를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산발한 머리 사이로 드러난 이목구비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르고 상한 얼굴이었지만 콧대와 눈매의 선이 어딘가 익숙했지요. 그쪽 이름이 무엇이오? 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득보라 하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 이름을 듣고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흉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최부자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딸이 거지를 데려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옥분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옥분은 아버지를 사랑채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지요. 최부자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목에 화상 흉터라 했느냐? 예, 아버님, 왼쪽 손목이었습니다. 최부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지요. 옥분은 아버지의 그런 표정을 처음 보았습니다. 아버님, 어찌 그러십니까? 무언가 짚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최부자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말했습니다. 우선 저 사람을 씻기고 상처부터 돌봐주거라. 이야기는 차차 하자꾸나. 하오나 아버님, 분명 무언가 아시는 눈치이십니다. 옥분아. 최부자가 딸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마주했습니다. 지금은 묻지 말거라.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 옥분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색을 읽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거지 득보라 자칭한 그 사람을 행랑채로 데려가 3월에게 돌보게 했지요. 그날 밤 옥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옥분은 12살이었습니다. 마을 냇가에서 놀다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질 뻔한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한 소년이 옥분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소년의 손목이 모닥불 잔불에 대어 깊은 흉터가 남았던 것이었습니다. 괜찮으냐? 물에 흠뻑 젖은 옥분을 끌어올리며 소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손목에서 피가 나요. 옥분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소년이 옥분을 구하려다 옆에 있던 모닥불에 손목을 대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만 무사하면 됐다. 소년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 보였습니다. 옥분은 그 미소를 지금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도현이었습니다. 남원에서 손꼽히는 명문가, 이참판댁의 장남. 옥분은 어둠 속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니라. 문득 돌아가신 할머니가 옥분에게 들려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늙은이의 옛말이라 여기고 흘려들었을 뿐이었지요. 옥분아, 사랑이란 것은 말이다. 할머니의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니라. 급한 마음으로는 결코 진심에 닿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나 지금 7년 만에 손목의 흉터를 다시 마주한 이 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도련은 7년 전 집안에 큰 변고가 생겨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후로 그가 어찌 되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지가 되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도련이라면 어찌하여 신분을 숨기고 거지로 떠돌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집안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옥분은 그 답을 알지 못한 채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 부자는 일찍부터 사랑채에 옥분을 불렀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옥분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었습니다. 최 부자도 마찬가지였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어제는 말씀을 미루셨지만 오늘은 듣고 싶습니다. 옥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정녕 누구인지 아십니까? 최 부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옥분아, 너는 7년 전 일을 기억하느냐? 이참판댁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던 일 말씀이십니까? 그래, 바로 그 댁이다.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막상 아버지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참판댁 장남 도련이 틀림없을 것이다. 최 부자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목에 흉터까지 갔다고 했지. 게다가 이목구비도 분명 그 댁 핏줄의 생김이다. 늙은 내 눈에도 보이는데 내가 못 알아봤을 리 없지. 옥분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오면 어찌하여 신분을 숨기고 거지 행세를 하는 것입니까? 7년이나 어디서 무엇을 하다 이제야 나타난 것입니까? 최 부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내려놓았지요. 그건 나도 모른다. 다만 그 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고 있다. 옥분은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7년 전 이참판댁은 남원에서 가장 명망 높은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이참판, 이름은 이정학이라 했는데 청렴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지요. 조정에서도 강직한 신하로 이름이 높았고 남원 백성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그런 이참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도현이었지요. 도현은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의젓했습니다. 학문에 밝았고 무에도 익혀 문무를 겸비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도현을 보며 장차 이참판의 뒤를 이을 인재라 입을 모았습니다. 옥분과 도현은 한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이였습니다. 최 부자와 이참판은 어릴 적부터 막역한 벗이었고 두 집안은 자연스레 가까이 지냈지요. 옥분이 12살이 되던 해 양가 어른들은 두 아이의 정혼을 은밀히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
자네 딸과 내 아들이 잘 어울리지 않겠는가. 이참판이 술잔을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둘이 어릴 적부터 사이도 좋고 최 부자도 기분 좋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식으로 사주단자를 주고받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한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본명은 한득수 조정에서 이참판과 함께 일하던 자였지요. 겉으로는 점잖고 학식 있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권력욕이 들끓는 자였습니다. 공물을 빼돌려 사사로이 재물을 챙겨온 것이 한두 해가 아니었지요. 문제는 이참판이 그 비리를 눈치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에 자네가 곡물장부를 손댄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는가. 이참판이 조정에서 정면으로 따져 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이는 그 자리에서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이참판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참판 댁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참판이 역모를 꾀했다는 고변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거짓 증거를 만들어 조정에 고했고 한참이는 그것을 부풀려 이참판을 몰아붙였습니다. 이참판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권력을 쥔 한참이의 말이 더 힘을 얻었지요. 그렇게 이참판은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그 댁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노비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지요. 그날 밤 도현 도령이 사라졌다는 소문을 들었다. 최 부자가 옥분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귀띔을 해주어 화를 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관아의 추적을 피해 도망쳤다는 이야기도 있었지. 그 후로는 행방을 아는 이가 없었다. 옥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면 그동안 그 도련님은 7년을 거지로 떠돌며 살아오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마도 그러했을 것이다. 살아남으려면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겠지. 역적의 자식이라는 죄목이 따라붙었을 테니. 옥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제야 도현의 그 멍투성이 얼굴이 누더기 옷이 죽지 않은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그렇다면 한참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분이 물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이는 그 일로 출세를 거듭해 지금은 한양에서 큰 세력을 떨치고 있다. 더구나 듣자 하니 이번에 남원부사로 자기 사람을 심어 놓았다고 하더구나. 남원부사를요? 그래, 이 고을의 송사와 형벌을 그자의 사람이 쥐고 있다는 뜻이다. 옥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현이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한참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분의 정체를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겠군요. 옳은 말이다. 당분간은 득보라는 이름으로 우리 집에 머물게 하자. 상처가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최 부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 이정학 그 친구에게 진 빚이 있다. 이제라도 그 아들을 거둘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조금이나마 갚는 셈이 되겠지. 옥부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7년 전 냇가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그 소년에 대한 그리움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행랑채에서는 3월이 득보의 상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적신 천으로 상처를 닦아내며 3월은 곁눈질로 득보를 살폈지요. 가까이서 보니 비록 몰골은 상했지만 눈빛이나 말투에서 천한 태생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프시지요? 3월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득보. 아니, 도현은 짧게 답했지요. 그의 말투는 거지답지 않게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3월은 그것을 눈치채고 속으로 더욱 의아해했지요. 이 사람 정말 평범한 거지가 맞을까요? 3월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상처를 다 닦고 나자 도현은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방금 전 마당을 가로질러 가던 옥분의 모습이 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현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요. 옥분이었습니다. 7년 전 그 냇가의 소녀가 어엿한 처자가 되어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도현은 차마 아는 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도현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최부자댁 전체가 한참이의 표적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옥분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옥분아, 미안하다. 나는 득보일 뿐이다. 도현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날 오후 옥분은 행랑채를 찾았지요. 3월이 자리를 비킨 틈을 타 옥분은 조용히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지요. 옥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현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옥분이 들어서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요. 아가씨. 옥분은 한동안 말없이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지요. 흉터, 눈매, 그리고 도현이 자신을 부르는 그 목소리의 떨림까지도 말입니다. 그대 정령 득보가 맞소? 옥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지요. 예, 아가씨. 소인은 득보이옵니다. 그 대답에 옥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끝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알겠소. 옥분은 더 캐묻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오는 옥분의 뒷모습을 보며 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지요. 방금 옥분의 눈빛에서 도현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옥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더 캐묻지 않고 돌아선 그 뒷모습이 도현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옥분아, 너는 이미 알고 있구나. 도현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밤이 깊어지자 도현은 잠들지 못한 채 행랑채의 작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 한 점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요. 도현은 지난 7년의 세월을 되짚었습니다. 처음 집을 떠나던 그날 밤 늙은 종도리가 도현의 손을 붙잡고 속삭였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련님, 살아만 계십시오. 죽지만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증거를 모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도리와도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도현은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머슴살이를 했고, 때로는 짐꾼 노릇을 했고, 빚에 몰려 매를 맞기도 했지요. 신분을 밝힐 수 없으니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을 견뎌온 끝에 다시 남원 땅을 밟게 된 것이었습니다. 도리, 자네는 무사히 살아있는가? 도현이 어둠 속에서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도현은 어금니를 꽉 물었습니다.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기 전에는 나는 도현이 아니다. 그저 득보일 뿐이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도현은 옷깃을 여미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한양에서는 한참이가 사랑채에 앉아 서신 하나를 읽고 있었습니다. 남원에서 올라온 보고였습니다. 날이 남원 최부자댁에서 거지 하나를 거두었다 하옵니다. 헌데 그 거지의 인상착의가 예사롭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곁에서 시중을 들던 수아가 조심스레 고했습니다. 한참이는 서신을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거지의 인상착의라. 예, 날이 손목에 화상 흉터가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렸습니다. 그 말에 한참이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손목에 화상 흉터, 그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표식이었습니다. 7년 전 이참판의 아들을 잡으려 군조를 풀었을 때도 그 흉터를 단서로 추적했었으니까요. 설마 한참이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놈이 아직 살아있단 말이냐?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이는 한동안 말없이 허공을 노려보았습니다. 7년 전 그날 내 손으로 처리한 일이었거늘. 한참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손에 피를 묻혀가며 만들어낸 일이 다시 들춰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차올랐지요. 남원부사에게 기별을 넣어라. 한참이가 나직이 명령했습니다. 최부자댁을 은밀히 감시하라 일러라. 그리고 그 거지의 정체를 확실히 알아내야 한다. 수아가 황급히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갔습니다. 홀로 남은 한참이는 창밖에 어둠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7년 전 죽였어야 할 씨앗이 다시 싹을 틔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내야 한다. 한참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게 남원과 한양 양쪽에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현의 상처는 차차 아물어갔습니다. 3월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에 멍이 가시고 부기도 빠졌지요. 본래의 단정한 이목구비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집안 사람들도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득보라는 사람 어딘가 양반댁 도련님 같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말투도 그렇고 행동거지도 보통이 아니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엉뚱한 곳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남원부사 윤가는 한참이가 심어놓은 인물이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참이의 눈과 귀 노릇을 하며 남원 일대를 감시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차에 최부자 댁에서 거둔 거지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최부자 댁의 손목에 화상 흉터가 있는 거지가 있다고 윤부사가 형방을 불러 물었습니다. 예, 나으리 백냥을 주고 빚을 갚아주었다 하옵니다. 한데 그 행색이 본래 천한 자가 아닌 듯하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윤부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것 참 묘한 일이로구나. 윤부사는 즉시 붓을 들어 한양으로 서신을 띄웠습니다. 한참이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함이었지요. 그 서신이 한양에 닿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서신을 받은 한참이는 즉시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 거지를 당장 잡아들여 문초하라. 만약 정체가 의심스럽다면 영모의 잔당으로 몰아처결해도 좋다. 명이 떨어지자 윤부사는 곧바로 군조를 풀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부자댁 대문 앞에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부자댁에서 거둔 거지를 내놓으시오. 관아의 명이오. 포졸 우두머리가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부자가 황급히 마당으로 나왔고 옥분도 놀란 얼굴로 뒤따랐지요. 이 무슨 소란이오? 최부자가 물었습니다. 최부자댁에서 거둔 거지가 수상한 자라는 고변이 있었소. 관아로 끌고 가 문초할 것이니 순순히 내놓으시오. 포졸 우두머리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한참이의 손길이 벌써 이곳까지 뻗쳐온 것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오. 최부자가 침착하게 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거두어 보살피고 있는 자요. 무슨 죄목으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시오. 명확한 죄목이야 관아에서 따져볼 일이지 대기 알 바 아니오. 포졸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랑채 쪽에서 도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상처는 거의 아물었지만 여전히 누더기 차림이었지요. 도현은 포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소인이 그 사람이옵니다. 도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순순히 따라가겠으니 이 댁에는 더 이상 폐를 끼치지 마십시오. 도현, 옥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 이름을 외쳤습니다. 순간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포졸 우두머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방금 뭐라 하셨소? 도현이라 하였소. 옥분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최부자도 낯빛이 굳었습니다. 도현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소. 도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바로 이참판댁 아들 이도현이요.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포졸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지요. 7년 전 역적의 자식이 살아있다는 소문은 이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 번씩 회자되던 이야기였습니다. 내 발로 정체를 밝히다니 간이 부었구나. 포졸 우두머리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결박하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도현의 팔을 결박했습니다. 도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 옥분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아가씨, 죄송합니다. 도현이 낮게 말했습니다. 7년 전부터 숨겨왔어야 할 이름인데 결국
이렇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옥부는 두 손을 꼭 쥔 채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지만 옥부는 그것을 애써 참았습니다. 안 됩니다. 옥분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7년 전 영모는 모함이었습니다. 옥분아, 최 부자가 다급히 딸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옥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포졸 우두머리가 옥분을 쏘아보았습니다. 처자, 말을 함부로 하면 큰 화를 입을 것이요. 화를 입어도 좋습니다. 거짓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현은 결박된 채로 옥분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일에 더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휘말려도 좋습니다. 옥분이 도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7년 전 그날 도련님이 절 구해주신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련님을 구할 차례입니다. 도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포졸 우두머리가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끌고 가라. 포졸들이 도현을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습니다. 사머리 황급히 옥분을 부축했지요.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사머라, 이대로 도련님이 끌려가시면 안 된다.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부자는 굳은 얼굴로 마당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끌려가는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요. 아버님, 어찌해야 합니까? 옥분이 아버지에게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최 부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하면 7년 전 이참판이 내게 맡긴 것이 있다. 최 부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것을 꺼내야 할 때가 온 듯하구나. 옥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참판이 처형되기 전 은밀히 내게 보낸 서찰이 있다. 그날 일의 진상을 적은 것이지. 만약 위급한 일이 생기면 꺼내라는 당부와 함께였다. 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이 정녕 있습니까? 그래, 우리 집 창고 깊은 곳에 숨겨두었다. 지금까지는 때가 아니라 여겼는데 이제는 그것을 꺼내야 할 때다. 최 부자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창고를 뒤져보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관하로 가서 도현을 구해야 한다. 옥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다. 이정학, 그 친구에게 진 빚을 갚는 일일 뿐이다. 최 부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밤이었지요. 옥부는 그 하늘을 보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도련님이 무사하시기를, 그리고 부디 그 서찰이 진실을 증명해 주기를. 그날 밤 옥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관아 옥에 갇힌 도현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옥분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결심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7년 전 그날 자신을 구해준 도현을 위해 이번에는 자신이 나설 차례였습니다. 옥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도련님. 옥분이 어둠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튿날 새벽 옥분은 동이 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월이 놀라 옥분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벌써 일어나셨어요? 사월아, 아버님은 일어나셨느냐? 예, 사랑채에 계십니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듯합니다. 옥분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최 부자는 이미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지요. 아버님, 창고로 가시지요. 옥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가자 하지 않았느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련님은 옥에 갇혀 고초를 겪고 계실 것입니다. 최 부자는 딸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옳다. 가자. 두 사람은 함께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곡식과 비단을 보관하는 곳으로 평소 옥분도 거의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가장 깊숙한 구석, 오래된
괴짝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괴짝 아래 마룬널 밑에 숨겨두었다. 옥부는 황급히 괴짝을 옮기고 마룬널을 들춰냈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지요. 그 아래에는 기름종이로 겹겹이 쌓인 작은 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옵니까? 그래, 그것이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함을 꺼냈습니다. 기름종이를 풀자 안에서 누렇게 바랜 서찰 한 장이 나왔습니다. 열어보아도 되겠습니까? 열어보거라. 옥부는 조심스레 서찰을 펼쳤습니다. 정갈한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이었습니다. 서찰에는 한참이가 공물을 빼돌린 정황과 그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 고변을 꾸민 경위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더불어 당시 함께 가담했던 자들의 이름까지 거론되어 있었지요. 아버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이면 도련님의 누명을 벗길 수 있습니다. 최 부자는 서찰을 받아 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 읽고 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정학, 자네가 죽기 전까지 진실을 남겨두었구먼. 최 부자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옥분아, 이것을 가지고 관하로 가자. 예, 아버님. 하나 명심해야 한다. 한참이의 사람이 관할을 장악하고 있으니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 옥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관하로 가기 전에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 최 부자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참판대기의 쫑이었던 도리라는 자가 있었다. 충직하기로 소문난 자였는데 그 후로 행방이 묘연했지. 옥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도련님께서 그 자의 이름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살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풀어 도리를 찾아야겠구나. 최 부자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옥분아, 너는 어찌하겠느냐? 옥분은 서찰을 품에 꼭 안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도련님을 뵈러 가겠습니다. 옥에 갇혀 계신 그분께 우리가 반드시 구하러 가겠다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해도 가야 합니다. 옥분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7년 전 도련님은 저를 구하다 손목에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분을 구할 차례입니다. 최 부자는 딸의 결연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거라. 다만 3월을 데리고 가고 절대 무리하지는 말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옥부는 서찰을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7년 전 멈춰버린 인연의 매듭을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풀어야 할 때였습니다. 옥부는 마당으로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동쪽 하늘에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남원과 나의 옥은 저작거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옥부는 3월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옥졸들에게 어찌 청을 넣어야 할지, 혹시 거절당하면 어찌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3월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옥졸들이 호락호락하게 면회를 시켜줄 리 없잖아요. 그래도 가야 한다. 옥분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도련님이 얼마나 두려우실지 생각해보아라. 7년을 홀로 떠돌며 버텨오신 분이다. 이런 때에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 3월은 옥분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관아 옥 앞에 도착하자 늙은 옥졸 하나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품에서 은전 몇 잎을 꺼내 슬며시 내밀었습니다. 잠시만 면회를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옥졸은 은전을 보고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살피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이요. 누가 오면 바로 나가야 하오. 감사합니다. 옥부는 옥졸을 따라 어두운 옥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가장 안쪽 칸에 도현이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도련님, 옥분이 나직이 불렀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분을 보자 그 눈빛이 흔들렸지요. 아가씨,
어찌 이런 곳까지 무사하신지 보러 왔습니다. 옥분이 창살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보다 아가씨야말로 이런 곳에 오시면 안 됩니다. 누가 보기라도 하며 상관없습니다. 옥분이 도현의 말을 잘랐습니다. 7년 전 도련님은 절 구하느라 손목에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련님을 구할 차례입니다. 도현은 한동안 말없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아버님과 함께 이참판 어르신이 남기신 서찰을 찾았습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참이의 비리와 거짓 고변에 대한 진상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면 도련님의 누명을 벗길 수 있습니다. 도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것이 정말 있었단 말입니까? 예, 아버님께서 7년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도현은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헛되이 떠돌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 조심해야 합니다. 옥분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원부사가 한참이의 사람이라 들었습니다. 섣불리 서찰을 내밀었다가는 오히려 빼앗기거나 묵살당할 수 있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자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지금 돌이라는 분을 수소문하고 계십니다. 도련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라 하셨던. 도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리가 살아있단 말입니까?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만 도련님께서 그 이름을 말씀하신 적이 있다 하여 아버님이 사람을 풀어 찾고 계십니다. 도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7년 전 헤어진 늙은 종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도리는 충직한 사람입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분명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던 날 도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한참의 곁에 숨어들어 증좌를 모으겠다고. 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리라는 분이 한참이의 비리를 직접 목격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옥졸이 다급히 손짓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셔야 하오. 곧 형방이 순찰을 돈단 말이오. 옥분은 아쉬운 표정으로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며칠만 더 견뎌주십시오. 반드시 구하러 오겠습니다. 아가씨, 도현이 창살 사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옥분도 망설임 없이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도현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7년을 기다려왔으니 며칠을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옥분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할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도현은 옥분의 손을 가만히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부디 무사히 그리고 안전하게 움직이십시오. 옥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옥사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3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어찌 되었어요? 무사하시다. 그리고 옥분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도리라는 분을 꼭 찾아야 한다. 그분이 한참이의 비리를 직접 알고 계실지도 모른다. 도리요, 그게 누군데요? 이참판댁의 옛종이라 하신다. 7년 전 한참의 곁에 숨어들어 증좌를 모으겠다 하셨다는구나. 3월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어서 찾아야겠네요. 두 사람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최 부자가 마당에서 사람을 풀어 수소문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한양 쪽으로도 사람을 보내거라. 7년 전 이참판댁의 종이었던 도리라는 자를 찾아야 한다. 집안의 일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옥분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옥에서 만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버님, 도현 도련님이 말씀하시길 도리라는 분이 한참의 곁에 숨어들어 증좌를 모으겠다 하셨답니다. 최 부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시급히 찾아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증좌를 가지고 있다면 서찰과 더불어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이다. 예, 아버님, 이 일은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 한참의 쪽에서 눈치채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최 부자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은밀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날부터 최 부자 댁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꾼들은 저작거리며 인근 고을을 돌며 돌이라는 이름을 수소문했고 옥분도 매일같이 옥에 들러 도현의 안위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윤부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 댁에서 매일같이 옥에 드나든다고 윤부사가 형방을 불러 물었습니다. 예, 나으리. 그 댁따님이 거의 매일 면회를 청한다 하옵니다. 윤부사의 눈빛이 사나워졌습니다. 그 거지놈이 정령 이참판의 자식이라면 최 부자 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분명 무언가 꾸미고 있을 터. 어찌할까요? 나으리, 옥졸들에게 일러라. 앞으로 면회를 일절 금하라고 명이 떨어지자 다음 날 옥분이 다시 옥을 찾았을 때 옥졸들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면회는 안 돼요. 늙은 옥졸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으리의 엄명이 내려왔소이다. 미안하오. 아가씨. 옥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찌 갑자기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낸들 알겠소. 위에서 시키니 따를 뿐이요. 옥분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월이 옥분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가씨, 어찌하지요? 한참의 쪽에서 눈치를 챈 것이 분명하다. 옥분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도련님의 상태를 알 길이 없다. 무슨 수를 써야 한다. 옥분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늙은 옥졸이 먼저 자신에게 은전을 받고 면회를 허락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3월아, 저 옥졸 어른께 따로 청을 넣어보자. 또 은전을 드릴까요? 그래. 다만 이번에는 면회가 아니라 도련님께 안부만이라도 전해달라 부탁드려보자. 두 사람은 옥졸이 퇴청하는 길목에서 기다렸습니다. 옥졸이 나타나자 옥분이 조용히 다가가 은전을 내밀었습니다. 면회가 어려우시다면 그저 안부만이라도 전해 주십시오. 밥은 잘 드시는지, 다친 곳은 없는지만이라도. 늙은 옥졸은 주변을 살피더니 은전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내 따로 물어다 드리리다. 허나 이것이 마지막이요. 더는 위험을 무릅쓸 수 없소. 감사합니다. 어르신. 옥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튿날 옥졸은 옥분에게 짧게 전했습니다. 잘 견디고 계신다 하오. 다만 식사가 변변치 않다 하니 사식이라도 좀 넣어주시구려. 옥분은 그 말을 듣고 그날부터 매일 따뜻한 밥과 반찬을 지어 옥졸 편에 들여보냈습니다. 비록 직접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도현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3월은 그런 옥분의 모습을 보며 가만히 곁을 지켰습니다. 아가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진작 포기했을 텐데. 포기할 수가 없다. 3월아. 옥분이 밥그릇을 보자기에 싸며 답했습니다. 7년을 기다려온 분이다. 내가 여기서 흔들리면 그 7년이 모두 헛되이 되는 것이다. 3월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옥분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한양으로 떠난 최 부자에게서는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옥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문 밖을 살피며 아버지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불길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참이가 직접 남원으로 내려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3월이 듣고 와서 옥분에게 전했습니다. 한참이가 직접요. 옥분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예, 아가씨. 아무래도 이 일을 직접 매듭 지으려는 모양이에요. 옥분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이라는 분을 찾기 전에 한참이가 먼저 손을 쓴다면 옥분은 차마 그 뒷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도현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옥분은 그날 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오시기 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옥분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직접 윤부사를 찾아가 면회를 다시 청해볼 작정이었습니다. 비록 위험할지라도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찾았습니다. 일꾼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한양 인근 한참이대 근처 마을에서 돌이라는 노인을 찾았다 하옵니다. 지금은 늙어 종살이에서 풀려나 객주에서 허드레시를 한다 하옵니다. 최 부자와 옥분의 얼굴에 동시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정령이냐? 예, 날이 확실하다 하옵니다. 최 부자가 결연하게 일어섰습니다. 옥분아, 내가 직접 한양으로 가야겠다. 너는 이곳에서 도련님을 보살피고 한참의 쪽 동향을 살피거라. 아버님,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위험하더라도 가야 한다. 도리의 증언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도현 도련님의 누명을 벗길 수 있다. 최 부자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옥부는 아버지의 결심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디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아버님, 걱정 말거라. 반드시 진실을 가지고 돌아오마. 최 부자는 그날 밤으로 채비를 갖추고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옥부는 떠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디 도리라는 분이 진실을 알고 계시기를, 그리고 부디 모든 일이 무사히 풀리기를. 이튿날 아침, 옥부는 채비를 갖추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사월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뒤따랐습니다. 아가씨, 정말 윤부사를 직접 만나시려고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을 무릅써야 할 때다. 옥분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한참이가 내려오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차라리 부딪혀 보겠다. 관아 앞에 도착하자 옥부는 형방에게 면담을 청했습니다. 형방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옥분이 최부자댁 따림을 밝히자 결국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윤부사는 동원에 앉아 옥분을 맞이했습니다. 최부자댁 따님이 어찌 이곳까지 오셨소? 윤부사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경계가 묻어 있었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의 면회를 다시 청하고자 합니다. 옥분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면회는 이미 금지하라 일렀소만 어찌하여 갑자기 금지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윤부사는 잠시 옥분을 응시했습니다. 처자의 당찬 기세에 살짝 당황한 기색이었지요. 영모 잔당의 자식이라는 의혹이 있어 한양의 명에 따라 조사 중이오. 의혹만으로 사람을 가두고 면회까지 막는 것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부당하다니 처자가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오. 윤부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자야말로 어찌하여 그자에게 그토록 마음을 쓰는 것이오? 혹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오? 옥부는 그 물음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곧 평정을 되찾고 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거두신 분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 함부로 다뤄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윤부사는 옥분을 한참 쏘아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오. 면회는 허락할 수 없소. 옥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동원을 나서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3월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어찌 되었어요? 역시나 안 된다는구나. 옥분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하나 한 가지는 알았다. 윤부사가 나와 도련님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참의 쪽에서 무언가 눈치를 챘다는 뜻이다. 더욱 조심해야 한다. 두 사람이 관할을 나서려는 찰나 저작거리 쪽에서 한 무리의 행렬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가마와 호위, 무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것이 무슨 행렬이지? 옥분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수군거렸습니다. 한양에서 한참의 나으리가 내려오신다던데 저게 그 행렬인가 보오.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이가 마침내 남원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3월의 손을 꼭 잡고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마가 천천히 관아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마 안에서 한참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잠시 옥분이 숨은 골목 쪽을 스치는 듯 했습니다. 옥분은 숨을 죽였습니다. 행렬이 지나가고 나서야 옥분은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삼월아,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옥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한참이가 직접 왔다는 것은
도련님을 빨리 처결하려는 뜻이다. 아버님이 돌이라는 분과 함께 돌아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무언가 시간을 벌어야 한다. 어찌 시간을 번단 말이에요? 옥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관아에 직접 진정을 넣어보자. 정식으로 문서를 올려 함부로 처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통할까요? 통하지 않더라도 시일을 끌 수는 있을 것이다. 최부자 댁의 이름으로 정식 진정서를 올리면 윤부사도 함부로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옥부는 집으로 돌아가 즉시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글 공부를 했던 옥분이었기에 직접 붓을 들어 또박또박 써 내려갔습니다. 진정서에는 도현이 어릴 적부터 보아온 인물이며 결코 영모와 같은 중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내용과 더불어 정식 재판 절차 없이 함부로 처결해서는 안 된다는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옥부는 직접 그 진정서를 들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관아 앞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삼엄하게 늘어서 있었고 동원 쪽에서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옥분이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한참에 나으리께서 직접 죄인을 문초하신다 하오. 영모 죄인 말이오. 그 말에 옥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도현이 한참이와 직접 마주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진정서를 품에 안고 황급히 동원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오늘은 외부인 출입을 금하오. 진정서를 올리러 왔습니다. 부디 통과시켜 주십시오. 안 된다 하지 않았소. 포졸이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옥부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동원 안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 동원 안에서는 한참이가 도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결박된 채 동원 마당에 무릎 꿇려져 있었습니다. 한참이는 높은 자리에 앉아 도현을 내려다보았지요. 오랜만이구나, 도현이. 한참이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7년 전에는 그렇게 도망치더니 결국 이렇게 다시 잡혀왔구나. 도현은 고개를 들어 한참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에 당신은 알고 있을 것이요. 내 아버님이 결백하셨다는 것을. 결백이라. 한참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도 없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 증거는 있소.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그 증거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요. 한참이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가다듬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런 헛소리로 시간을 끌 생각이라면 그만두어라. 오늘 내로 너의 죄를 확정 지을 것이다. 도현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어떤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옥분이 진정서를 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도현은 동원 안에서 홀로 한참이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한참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도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했느냐? 한참이가 도현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말해보아라. 무슨 증거가 있다는 것이냐? 도현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섣불리 서찰의 존재를 발설했다가는 최부자 댁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없는 것을 보니 역시 허세였구나. 한참이가 비웃었습니다. 형방, 이놈에게 본보기를 보여야겠다. 매를 들라. 형방이 곤장을 든 포졸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도현의 몸이 형틀에 묶였습니다. 첫매가 떨어지자 도현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번 더. 한참이가 차갑게 외쳤습니다. 매질이 계속되었습니다. 도현은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점점 정신이 아득해져 갔습니다. 순순히 자백하면 고통을 덜어주마. 한참이가 도현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 아비가 영모를 꾀했음을 인정하고 너 또한 그 잔당임을 시인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줄지도 모르지. 도현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소. 고집스러운 놈이로구나. 아비를 닮아서 그런지. 한참이가 혀를 찼습니다. 좋다. 내가 끝까지 버틴다면 이대로 영모죄로 처결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말과 함께
한참이는 형방에게 처결 문서를 준비하라 명했습니다. 도현은 형틀에 묶인 채 정신을 잃을 듯 말 듯한 상태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7년을 버텨온 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옥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가씨,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도현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참에 도현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를 해도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한참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평정을 되찾고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옥에 다시 가두어라. 사흘 후 정식으로 처결할 것이다. 포졸들이 의식이 희미해진 도현을 끌고 옥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동원 밖에서는 옥분이 여전히 발이 묶인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머라,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옥분이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동원 쪽에서 포졸들이 도현을 끌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현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진 채였지요. 도련님, 옥분이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포졸들에게 가로막혀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옥분은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사흘 후에 처결한다는구먼. 쯧쯧. 결국 그리 되는구먼. 그 말이 옥분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흘이라니.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옥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습니다. 사머리 황급히 옥분을 부축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사머라, 어찌해야 좋단 말이냐.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은 아직도 소식이 없으신데 도련님께는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니. 만약 아버님이 늦으시면 그땐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아가씨, 일단 댁으로 돌아가시지요. 여기 계셔봐야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사머리 옥분을 다독였습니다. 옥분은 입술을 깨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사머라, 정신을 차려야 한다. 옥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사흘이면 아직 시간이 있다. 무얼 더 하실 수 있는데요. 사머리 물었습니다.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 아버님께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진정서도 다시 손을 써봐야겠다. 제가 한양으로 갈 사람을 알아볼게요. 그래, 부탁한다. 옥분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며 다시 한번 굳은 결심을 세웠습니다. 7년을 견뎌온 인연이 사흘 만에 무너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한양에 도착한 최 부자는 곧장 한참이 댁 근처 마을로 향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은 객주에는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혹 돌이라는 분이 맞으십니까? 최 부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노인은 빗자루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시오? 남원에서 온 최만석이라 하옵니다. 이참판 어른과 막역한 벗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참판, 날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드님, 도현 도련님이 지금 남원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처지에 있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빗자루가 툭 떨어졌습니다. 도련님이 살아 계셨단 말이오? 예, 7년을 떠돌다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 한참이의 손에 다시 잡혀 영모죄로 처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리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늙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제가 그렇게 찾아다녔건만 끝내 만나지 못하고 헤어졌던 도련님이. 최 부자는 도리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도리 어른, 도현 도련님께 들었습니다. 7년 전 한참의 곁에 숨어들어 증좌를 모으겠다 하셨다고. 도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련님이 떠나신 후 저는 한참이 댁에 종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날의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일념으로. 그래서 무언가 알아내신 것이 있습니까? 도리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있습니다. 7년 전
한참이가 거짓 고변을 꾸미는 것을 직접 목격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최 부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직접 목격하셨단 말씀이십니까? 예, 그날 밤 한참이가 자기 신복과 모의하는 것을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이참판 나리를 모함하기 위해 가짜 서찰을 꾸미고 그것을 마치 나리의 필적인 양 위조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도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날 위조에 가담했던 자 중 한 명이 지금도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종종 술에 취해 그날 일을 중얼거리곤 했지요. 그 자를 증인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한참이가 두려워 입을 다물고 살아왔으니 설득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 부자는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도리 어른, 사흘 안에 도련님이 처결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그 자를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도리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가십시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객주를 나섰습니다. 그 시각 한참이는 한양의 자택에 잠시 들러 뒤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하 하나가 다급히 들어와 고했습니다. 날이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남원 최 부자가 한양에 올라와 옛종이었던 도리라는 자를 만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참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리, 그 늙은 종이 아직 살아있단 말이냐? 예, 날이 더구나 위조에 가담했던 자까지 찾아가고 있다 하옵니다. 한참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위조에 가담했던 자라면 그 자가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한참이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당장 사람을 보내 그 자의 입을 막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 날이 수하가 황급히 뛰어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한참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7년을 공들여 쌓아온 것을 이런 일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 한참이는 즉시 가마를 준비시켰습니다. 직접 그 증인이라는 자를 찾아가 입을 막을 작정이었습니다. 한편 최 부자와 도리는 마을 외곽의 작은 초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술에 찌든 늙은 사내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리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박씨, 나일세. 도리. 사내가 흐릿한 눈으로 도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도리,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기인이 할 말이 있어 찾아왔네. 7년 전 그 일을 기억하는가? 사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는 모르는 일일세. 박씨,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일세. 이참판 나리의 아드님이 지금 그 일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네. 사내는 손을 떨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그 일을 말하면 나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네. 증언해주지 않으면 죄 없는 사람이 죽게 되네. 최 부자가 간곡히 말했습니다. 부디 용기를 내주시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대의 양심을 구하는 길이기도 하오. 사내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소. 증언하리다. 더 이상 이 죄책감을 안고 살 수가 없소.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밖에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참이의 사람들이요. 도리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최 부자와 도리는 황급히 사내를 부축해 일어났습니다. 빨리 피해야 합니다. 한참이가 이미 눈치를 챈 모양입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군졸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이요. 어서 따라오시오. 도리가 좁은 골목길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최 부자는 늙은 몸을 이끌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뒤따랐습니다. 겨우 추격을 따돌리고 안전한 곳에 몸을 숨겼을 때 최 부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참이가 이미 손을 쓰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도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대로는 남원까지 안전하게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 부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사흘 안에 남원으로 돌아가야 도련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참이의 손길이 이미 사방에 뻗쳐 있는 상황에서 무사히 남원까지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손에 쥐었지만 그것을 전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 시각 남원에서는 더욱 절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려 했던 날 저녁, 그 소식이 한참이가 남원에 심어둔 또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윤부사였습니다. 최부자 댁에서 한양으로 사람을 보냈다고? 윤부사가 형방에게 물었습니다. 예, 나으리. 아마도 도련님의 처결을 늦추려는 수작인 듯하옵니다. 윤부사의 눈빛이 사나워졌습니다. 안 되겠다. 사흘을 기다릴 것 없이 내일 당장 처결을 앞당겨야겠다. 하오나 나으리. 한참의 대감의 명은 사흘 후였사온데 상황이 급박하다. 최부자 댁이 무슨 수를 쓰기 전에 끝내는 것이 낫다. 내가 책임지겠다. 형방은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그 소식이 옥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3월이 사색이 된 얼굴로 옥분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처결이 오늘 정오로 앞당겨졌다. 하옵니다. 옥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오늘이라니 아버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는데. 옥분은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삼월아, 당장 관하로 가야 한다. 아가씨, 가셔도 이미 늦었을지 몰라요. 그래도 가야 한다.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간을 벌어야 한다. 옥분은 정신없이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길 내내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7년을 기다려 다시 만난 인연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관하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동원 앞마당에는 처형을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비키시오. 제발 비켜주시오. 옥분이 사람들을 해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동원 마당 한가운데 도현이 다시 형틀에 묶인 채 무릎 꿇려져 있었습니다. 며칠 새 더욱 초췌해진 모습이었지요. 도련님, 옥분이 목 놓아 외쳤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들어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옥분이 포졸들을 해치고 도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곧 제지당했습니다. 처자는 물러서시오. 포졸들이 옥분을 막아섰습니다. 윤부사가 형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영모 죄인 이도현, 죄가 명백하니 지금부터 처결을 집행한다. 안 됩니다. 옥분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진실이 곧 밝혀질 것입니다. 처자,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처자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윤부사가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옥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도현은 그런 옥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울지 마십시오. 도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설령 오늘 제가 여기서 죽는다 해도 아가씨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옥분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도련님 없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윤부사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옥분은 절망 속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옥분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동원 마당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윤부사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옥분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자, 더 이상의 소란은 용납하지 않겠다 하지 않았소.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옥분은 무릎을 꿇은 채 애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곧 증거가 도착할 것입니다. 증거라니. 그것이 어디 있단 말이오? 윤부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미 시간을 충분히 주었소. 더 이상의 지체는 없소. 윤부사가 손을 들어 형 집행을 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현은 형틀에 묶인 채 마지막으로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도현이 나직이 불렀습니다. 옥분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도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라 하셨지요. 저는 7년을 기다려 아가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안 됩니다. 도련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옥분이 절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저 멀리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최부자와 도리, 그리고 한 늙은 사내가 동원 앞마당으로 달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옥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부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윤부사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부사 나으리,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자리에 진실을 밝힐 증인과 증좌가 있습니다. 윤부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증좌란 말이오? 최부자는서 누렇게 바랜 서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참판 어른께서 처형되기 직전 제게 남기신 서찰입니다. 한참이가 거짓 고변을 꾸민 정황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윤부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소.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7년 전 한참이가 거짓 서찰을 꾸미는 것을 직접 목격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도리가 늙은 사내를 가리켰습니다. 사내, 박 씨는 떨리는 몸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날 위조에 가담했소이다. 한참이가 시켜서 한 일이었소. 이참판 나리는 결백하셨소. 그 증언의 동원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그게 정말이오? 한참이가 그런 짓을 꾸몄단 말이야? 윤부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동원 안쪽에서 한참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란을 듣고 직접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한참이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이미 동요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참의 대감, 최부자가 한참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참판 어른의 서찰과 위조에 가담했던 자의 증언이 모두 모였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가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참이는 박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놈, 감히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 거짓이 아니옵니다. 대감, 박 씨가 두려움에 떨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책감을 안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분명 대감께서 제게 가짜 필적을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닥쳐라. 한참이가 소리쳤습니다. 증인이라는 자가 늙고 정신이 흐려 헛소리를 하는 것이오. 부사, 이런 자의 말을 믿을 수 있겠소. 윤부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한참이와 최부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때 도현이 형틀에 묶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한참에 도현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정한다 해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셨소. 그리고 이제 그 결백이 밝혀지고 있소. 이놈이 감히. 한참이가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구경꾼들 사이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알고 있소. 사람들이 놀라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늘수그레한 아전 하나가 무리를 해치고 나섰습니다. 7년 전 나도 그 거짓 고변 문서가 작성되는 과정을 곁에서 보았소. 한참의 대감의 위세가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소. 한참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연이은 증언에 동원 마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구경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참이를 향했습니다. 한참의 대감, 어찌 이리도 많은 자들이 같은 말을 한단 말입니까? 윤부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참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수하들마저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함이요. 모두가 짜고 나를 모함하는 것이란 말이요. 한참이가 발악하듯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최부자가 다시 한번 서찰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참판 어른의 친필입니다. 필체를 대조해보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조에 가담했던 두 사람의 증언까지 더해졌으니 더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부사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결심한 듯 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한참이를 결박하라. 무엄하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한참이가 발버둥 쳤지만 포졸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한참이의 권세도 더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양 조정에 보고하여 정식으로 처결을 받도록 하겠소. 윤부사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도현의 형집행은 즉시 중단한다. 누명이 벗겨졌으니 마땅히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포졸들이 황급히 도현을 묶었던 줄을 풀었습니다. 옥분이 달려가 도현을 부축했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도현은 휘청거리면서도 옥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덕분입니다. 아가씨와 최부자 어른, 그리고 도리가 있었기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한참이가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바로 섰구나. 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니 참으로 다행이요. 옥부는 그 함성 속에서 도현을 끌어안았습니다. 7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한참이의 죄상은 한양 조정에 정식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위조된 고변 문서와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이참판이 남긴 친필 서찰까지 더해지자 조정에서도 더 이상 한참이를 비호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이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일부 환원되었지요. 이참판의 누명은 정식으로 벗겨졌고 조정에서는 뒤늦게나마 그의 충절을 기려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도현 또한 역적의 자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본래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남원으로 돌아온 도현은 다시 이도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부자는 그런 도현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정학, 자네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진실을 되찾았네.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기뻐할 걸세. 최부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현은 신분을 되찾자마자 가장 먼저 최부자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현이 정중히 예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7년 전 저와 옥분 아가씨는 정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비록 그 약조가 집안의 풍비박산으로 끊어졌지만 제 마음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부자는 잔잔히 웃으며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익히 알고 있었네 하여 정식으로 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옥분 아가씨와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최부자는 한동안 도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학과 내가 7년 전 못다 이룬 약속을 이제야 이루게 되었구먼. 최부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기꺼이 허락하겠네. 그 소식을 들은 옥분은 마당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아버님? 그래. 옥부나 도현 도련님과의 혼인을 허락하마. 옥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도 옥분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7년 전 약조를 이제야 지키게 되었습니다. 도현이 옥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그리고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도련님께 더 감사합니다. 옥분이 눈물 속에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7년 전 절구해 주신 그 은혜를 이제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남원 최부자 댁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옥분과 도현의 혼례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3월은 옥분의 곁에서 연신 눈물을 훔쳤고 도리는 흐뭇한 얼굴로 혼례를 지켜보았습니다. 혼례복을 갖춰 입은 도현의 모습은 7년 전 명문가의 도련님이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옥분 역시 곱게 단장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날 옥분의 손목 위로 도현의 왼쪽 손목이 살며시 포개졌습니다. 그 손목에는 여전히 7년 전의 화상 흉터가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그 흉터는 더 이상 슬픈 과거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을 이어준 가장 소중한 증표였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도현은 옥분과 함께 마당에 서서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 저작거리에서 매를 맞던 거지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리는 한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련님, 옥분이 도현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현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함께할 일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붉게 물든 가을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7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원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입에 올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라던 옥분 할머니의 말씀처럼 두 사람의 인연은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넘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과 재물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